이분은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든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이분의 경험을 통한 인사이트를 인정하는 분입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이 지금 사야 할 아파트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만약 왔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부분의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위기라는 게 크게는 두 종류가 되겠죠.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가버리는 상황,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괜찮은데 한국만 경제 위기를 맞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당분간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좀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또다시 돈 풀기를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짧게는 한 5, 6년, 길게는 한 6, 7년 정도는 오히려 버블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경기는 뭐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내적인 한국의 리스크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시장으로 보면 경제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기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IMF 외환 위기 때처럼 극심한 디플레가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베네수엘라처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뭐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백만 %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요. 만약 그런 방식의 위기가 온다면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특히 우리는 특유한 전세 제도가 있으니까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부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주택 투자를 했을 때 다주택 포지션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주택 투자를 했는데 IMF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터져버린다면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우리가 이런 재테크를 한다는 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기본이지만, 어쨌든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죠. 우선 생존하고 그 다음에 불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감으로, 통계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죠. 미래를 어떻게 통계로 진단하겠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경제 위기가 이제 올 가능성,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을 한 10%에서 20%, 10중 8군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는 케이스는 이렇게 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잘 오지 않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위기는 온다고 했지만 안 왔고, 위기라는 게 예상치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유보금들을 다, 엄청난 규모의 유보금들을 다 지금 쌓아놓고 있고요. 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기 때문에 지금 달러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생존 본능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위기가 잘 안 온다는 거죠.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경제 주체는 결국 기업이고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한 1, 20% 정도의 확률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개인마다 다
대처 방안은 다를 겁니다. 인플레이션 위기가 오면은 뭐 부동산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디플레이션이 왔을 때 올 가능성은 저는 1 내지 2%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최악의 경우 지금까지 한국이 겪었던 최악의 위기도 14개월을 넘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팎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 이상 위기가 지속돼서 만약 우리가 다시 뭐 베네수엘라처럼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의미가 없을 거고요. 한 1년 안팎의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버티고 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최악의 경우 위기가 온다면 전세를 주고 있는 전세 가격이 한 30%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확률은 제가 볼 때 1, 2% 정도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너무 위기를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늘 불안합니다, 우리는. 뭐 현대사회라는 게 다 불안하죠.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다가 결국 잠을 못 자고 부시시한 얼굴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본인의 건강을 잠식하는 거죠. 투자는 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준비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건 개인별로 달라요. 뭐 예를 들면 현금이 많다든가 또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크게 대비를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진짜 힘든 분들은, 자산이 좀 적은 분들은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맡은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지금 사야 할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사야 되나? 사실 제가 이제 시점별로 아파트를 추천을 해 왔어요. 뭐 90년대에는 강남 불패를 막 주장하기도 했고, 또 최근 한 3년 전까지도 강남 아파트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강남을 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많이 올라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강남 아파트가 평당 뭐 평균적으로 1억 5천, 뭐 심지어 2억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이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특히 보유에 대한 부담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부동산 정책을 한 10년 정도 뭐 건교부, 재경부 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이 참여정부 때보다도 더 강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강남 아파트가 상승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 기능이 사라지고 기형적인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강남 아파트는 이제 상승폭에 제한이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 놓은 이 메커니즘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80년대 말과 같은 전세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크게 드러나진 않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완연하게 느끼게 되고, 만약에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전월세 상한제 같은 걸 한다면 그런 전세가의 상승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0년대 말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에 25에서 30%씩 뛰던 때였어요. 그리고
2005, 6, 7년도에도 전세가 뛰고 뭐 꾸준히 뛰었지만은 통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많이 뛸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 연간 뛴다고 했는데 저는 80년대와 같은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전망하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 향후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라운드가 시작된 2015년부터 4라운드가 끝나는 2023년까지 저는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60에서 70% 정도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는 아니고 2011년 말부터 얘기해 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 전망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틀린 것 같아서 틀리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1, 2, 3, 4라운드로 나눠서 보면 홀수 라운드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때고요. 짝수 라운드는 분양가가 상승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리는 장이 있고 분양가라든가 아니면 분양해 놓은 것들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그런 이제 신규 주택들, 이런 신규 주택들이 기존 주택 가격을 끌어가는 그런 양상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2019년 올해 한 해는 좀 쉬어가는 해고요. 그래서 2라운드까지는 지나갔고 이제 후반전인 3, 4라운드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 21년도에는 다시 전세가가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가 상승할 것 같고 서울을 예를 든다면은 내년에 전세가 상승 폭은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21년도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20% 이상 전세가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상황까지 와 있는 거고요. 사실 22년도도 비슷합니다. 갈수록 전세난이 심해지는 거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거 하면 23년도도 전세가 폭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86년 하반기부터 91년 상반기까지 전세 가격이 거의 130% 정도 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대로 가면. 지금 잘해야 됩니다, 정부가. 오늘 뭐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금 대내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잘해야 됩니다. 그 분상제 같은 거를 함부로 시행하면은 엄청난 전세난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25년 이후에는 침체장을 예상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계속 규제를 강화시켜 나가면은 25년경에 부동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자, 올해 전망은 뭐 중간 이상이 지났는데 처음에 전망한 걸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7% 정도 상승하고 전세가가 3%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조짐이 크게 보이진 않고 있죠. 그러나 아마 연말쯤 가보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물 절벽이 계속 현실화됩니다. 물건이 안 나오죠. 세금 때문에. 그래서 경기 순환에서 이국면, 매매가는 오르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국면은 지속될 것 같고요. 내년 이후에는 다시 일국면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가격이 오르고 올해보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고가주택의 상승 압력은 둔화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상승폭보다는 줄어들 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에 뭐 서울 또는 강남은 더더욱 미친 듯이 가격이 뛰었죠. 물건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는 물건이 나올 거라고 봐요. 9.13 대책을 통해서 종부세가 훨씬 강화됐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그렇게 고령자는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제 고객은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강의장에 가보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자녀들로 교체되는 시기인데 자녀들이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뭐 안 올라면 안 와도 돼요. 뭐 요즘은 뭐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70대, 80대도 다 해요. 상관없어요. 저도 이제 은퇴할 때 다 됐고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철에만 실수요자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일어난다. 그 과거에 참여정부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대책 내놓고 또 3개월 있으면은 또 새로 이사철 되면 또 오르고 계속 했는데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그렇게 막 6개월마다 오르지 않아요. 한 1년 정도씩은 가잖아요.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막 추가 대책을 계속 내놔요. 이 이제 정책을 언론 플레이 하듯이 하기 때문에 뭐 하나 내놓고 혹시 또 움직일까봐 뭐 후속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데 지금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는 실수요자들이에요. 이제 뭐 8월 달 되면은 또 실수요자들이 일부 더 움직입니다. 아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롯데캐슬 청량리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그 낙첨자들 떨어진 사람 한 16,00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 한 10억씩 들고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신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더운데도 많이 오신. 청량리 하기 전에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했으면 반뿐이 안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일을 오래 해보니까 딱 예측이 돼요. 오늘 몇 명 오겠다. 예측. 그래서 이제 8월 말쯤 되면은 아마 또 추가 대책을 내야 될 텐데 그때쯤 되면 이제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하고 투자로 나서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강남 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일부는 가겠지만은 한 2년 반 전에 2억 들고 할 수 있었던 강남 아파트 투자가 지금은 12억은 들어야 돼요. 똑같은 물건이. 너무 뭐 5배나 늘어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실수요자들은 얘기가 달라요. 실거주자들은 이제 살 수 있죠. 뭐 10억이 들더라도 지금 아니더라도 뭐 사놓고 나중에 입주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8월 이후 추가 규제책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분양 물량은 계속 감소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인허가 물량 대비해서 착공 물량이 점점 갈수록 줄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에 몇 가구가 분양할 거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한 뭐 35%요 정도뿐이는 못 하고 있어요. 자꾸 뭐 이렇게 분양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중대형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거는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제대로 된 한 채 이런 식으로 가는 에너지가 강한 거죠. 자, 이번 상승장의 루저와 위너입니다. 일반 분양 당첨을 기다리면서 집 안 사는 무주택자. 일반 분양해서 지금처럼만 물량이 나와준다면은 기다리면 당첨이 될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한 반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저 자신도 뭐 개발 사업하다 망한 사람인데 아파트 짓다 망했거든요. 보니까 일반 분양이 안 나와요,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더라도 지금 HUG에서 내놓은 그 분양가에 대한 사실상의 상한 조건이 있어요. 그럼 뭐 간단히 얘기해서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은 분양 보증 안 해주겠다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불성설이에요.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낼 재간이 없어요. 신규 분양이라는 거는. 그러면 거의 정상적인 루트로는 분양이 못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재건축도 막 쪼여가지고 일반 분양 싸게 해서 뭐 둔촌주공을 반값에 먹네마네 이런 소리 하는데 재건축 조합원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게 날로 먹으려고 안 됩니다. 그게 날로 잘 못 먹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 젊은 사람들은 정부를 믿고 뭐 싸게 해줄 때 그때 잡아야지. 정부에서 공급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연히 남의 사유재산이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을 그렇게 반값에 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야 돈 벌죠? 두 번째 루저 스타일은 강남 아파트 세 채를 들고 종부세를 열심히 내는 다주택자들이. 왜? 많이 벌었으니까. 오른 게 얼마인데 30억이 올랐는데 까짓 거 1년에 1억 내지. 30억은 아직 번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중에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30억이에요. 지금 헛배만 부를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마음 먹으면 20년 전 가격으로 돌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아직 벌지도 않은 걸 갖고 벌었다고 해서 종부세 1년에 1억 나가는 거는요. 내 생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회수할 수 없는 돈이에요. 무리하게 들고 있는 거는 안 맞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았던 진짜 부자들, 현금이 많고 뭐 사업을 크게 하고 하는 분들은 아파트 투자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일단 노출되고 너무 막 과세를 심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 집 한 채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계속 눌러주니까 부자들은 다행인 면이 많아요. 아유, 안 그래도 뭐 어차피 살 집인데 안 올라주니까 고마운 거죠. 감당 안 되면은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미 빠져나오기에는 세금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9.13 이전에 세 채 가진 분들은 줄여라 했는데 글쎄요, 종부세 이거 쉽게 안 바뀔걸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쉽게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권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은 계속 될 수뿐이 없어요. 종부세는 부유세이기 때문에 이게 판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쉽사리 약화될 수 있는 세금이 한 번 올려놓으면은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호응해 주지 않는다고 계속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망설여요. 언제까지? 주변에 내가 10명한테 물어봤는데 10명이 다 그래 너 사라 할 때까지 안 사요. 그러면 다 사라 할 때가 언제냐? 팔아야 될 때예요. 그때가. 팔아야 될 때까지 안 살 거라고 봐요. 저는. 그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자기 결정을 못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해야죠. 사지 말라고 할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은 대세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만 고집해요. 한 3년 전에 3억 들고 있었으면 인서울로 웬만한 거 다 샀어요. 뭐 송파 아니라 강남도 다 샀어요. 전세 끼면. 지금 이제 3억, 돈은 똑같아요. 은행에 넣어놨는데 1년에 1%뿐이 안 늘어나니까. 돈은 똑같이 들고 있는데 인서울 하라고 계속 나오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18평뿐이 없는 거예요. 3억 들고는. 자, 이거라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가요? 안 하는 것도 못해요. 10평대는요, 앞으로 거래도 안 되고 괜히 재산세만 내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흘러가면은 중대형으로 시작이 옮겨갈 때는 급속도로 10평대 거래가 줄어버려요. 그래서 10평대는 그래도 하는 게 낫겠지? 아니에요. 20평대 이상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10평대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부동산 방송에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매체는 그래도 신뢰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방송이 약간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어요. 또 다세대 파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의 계산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그런 게 있으니까 액면 그대로 믿으면 좀 곤란합니다. 위너, 일자리 늘어나는 지역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인서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에 일자리가 생기는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줄어들 지역이 있고 일자리가 늘어날 지역이 있어요. 또 소득 수준도 달라요. 연봉 센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는 지역을 골라서 해야죠. 두 번째, 현재는 입주 물량이 많지만 앞으로 줄어들 지역을 사려는 거예요. 지금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비싸요, 벌써. 현재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매매가가 안 올라 있어요, 별로. 그러나 그 입주 물량이 끝나가는 곳, 그런 곳들은 이제 줄어들고 나면 전세난이 시작이 되면서 안전해지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로 따지면 얼마 전까지 송파였죠.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오르는 거고, 또 지금 서울에 입주장 많은 데는 아무래도 강동이죠. 강동 이제 입주 끝나는 게 21년 초죠. 21년 초면 다 끝나는데 아마 20년 하반기 정도 되면
충분히 고덕은 상승장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도로 보면은 이제 경기 남부, 특히 동탄, 이신도시 이런 데들 입주량이 아직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한 6개월만 있으면은 다 끝나는 곳이에요. 이런 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무리 말려도 과감하게 중대형을 구입해야 돼요. 저 중대형 사라고 얘기한 지 이제 4년 차네요, 4년 차. 아직도 중대형이 조금 오른 데가 있긴 하죠. 안 올라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아무리 욕 먹어도 추세는 추세예요. 그 부동산이 그만큼 천천히 가는 거예요. 제가 쓴 칼럼에 보면은 몇 년도인가? 15년도인가에 쓴 칼럼을 보면은 중대형 아파트가 오르는 7가지 이유라고 썼는데 그게 뭐 조회수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7가지 이유 뭐 다 들어드리기는 그렇지만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대형에 거주할 사람이 앞으로 주는 거 아니냐.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물론 1, 2인 가구가 늘고 4, 5인 가구가 주는 그 사실은 맞지만은 수급이라는 거는 공급과의 밸런스거든요. 1, 2인 가구용 주택은 1, 2인 가구 수요 증가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4, 5인 가구의 감소보다 40평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의 감소가 더 많은 거예요, 현재. 그래서 중대형이 앞으로 각광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 지금은 전세를 끼고 구입해서 침체기에 월세로 전환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은 전세가율이 수도권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강남은 이미 40%대로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아직도 전세가율이 높은 데들 중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들은 유망하다고 봅니다. 늘 이렇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지금 사서 내년에 결과를 보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동산은 적어도 한 3, 4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차익도 생기는 거지. 요즘 유행하듯이 단타로 55% 세금 내고 자꾸 갈아타기를 하겠다. 이거 나중 가보면 그냥 하나 했던 것만 못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 4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맞고, 앞으로 이제 또 침체기가 올 테니까 침체기 오기 전에는 또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침체기를 지나가는 게 맞고요. 집값 형성의 원리는 오늘 강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세가나 분양가, 공시가, 미분양가, 실거래가, 인근 단지 가격 이런 것들이 집값의 중거 가격, 기준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격들이 이제 변하면은 매매가를 변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제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은 한 건만 거래돼도 전체 시세가 움직이잖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물건량이 적고 거래량이 적을 때는 그 매매가가 뛰는 폭이 커요. 하나 거래되면 1,000만 원 뛰는 게 아니고 하나 거래되면 5천만 원씩 뛰어버리잖아요. 집값 서열이 있어요. 다 우리 머릿속에 다 서열이 들어가 있죠. 1등 어디, 2등 어디, 단지별 서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열이 낮은 것들이 움직이면 높은 것들은 그냥 가만 앉아서 올라가는 거죠. 하여튼 모든 선호도별 서열이 존재합니다. 이런 서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눌러서 어디를 누른다 하더라도 서열이 낮은 곳이 오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경기 상승장의 집값 변동을 보시면은 상승장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고가주택, 저가주택 이렇게 가로축은 시간이면 초기에는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이제 중간쯤 가보면은 스프링이 튀듯이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이 튀잖아요. 고가주택만 올라 있어요. 지금쯤이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튀고 나면은 이걸 잡으려고 또 막 규제를 내놔요. 그 규제를 내놓은 결과 결국은 고가주택은 별로 못 뛰고 이번에는 이 수급 밸런스가 깨지면서 공급이 줄어가지고 저가주택이 올라요. 그래서 정부가 하려는 정책의 효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원래 이 집값을 잡는다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 정반대로 서민 주거만 불안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참여정부 때 그랬던 거예요. 결국 저가주택 가격만 올려놓고 끝냈어요. 요번에 저는 똑같을 거라고 봐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가 아니고 앞으로 비싼 데는 더 많이 안 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내년부터 전세난이 시작되면 강남은 보러 가요. 그래서 한 6천 정도 돼 있고, 근데 지금 매도자들은 매우 구조적으로 팔 수가 없어요.